저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망했어. 처음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며느리가 우리 집 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그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어서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우리 동네는 그저 평범한 농촌 마을이에요. 봄이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논에 모를 심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를 수확하는 그런 곳이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 뒤로 저는 혼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아왔어요. 고추, 상추, 깻잎 같은 것들을 키워서 장에 내다 팔고 그렇게 소소하게 생계를 이어왔죠. 아들 준혁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이 시골에서 태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을 나왔거든요. 졸업하고 나서는 러시아에 있는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그쪽으로 갔어요. 무역 관련 일이라고 했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외국까지 나가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러시아는 정말 넓어요.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다 적응해서 잘 살아요. 전화할 때마다 아들은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저는 그저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전화였습니다. 결혼? 준혁이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어느 집 딸이야? 엄마. 그게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러시아? 러시아 사람? 네, 엄마. 이름은 스베틀라나예요. 여기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 그것도 러시아 사람을 며느리로. 우리 시골 마을에.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명절엔 어떻게 하지? 밥은 먹을 수 있을까? 김치는? 된장찌개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한국으로 들어온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키가 17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이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외국 사람이 제 며느리라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말을 했습니다. 발음이 어눌하긴 했지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복잡한 심정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시골 마을에 외국 사람이 오는 건 큰 사건이니까요. 어머, 정말 외국 사람이네. 저렇게 키가 크고 예쁘면 모델 아니야? 근데 말은 통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수군거렸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베틀라나입니다. 스베. 뭐라고? 그냥 라나라고 부르세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숭늉을 마시는데 말이죠. 밥을 차려놔도 젓가락질이 서툴렀고 김치는 너무 맵다고 못 먹었어요. 어머니, 빵 있어요? 빵? 아침부터 빵을?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명절 때는 어떻게 하나, 제사는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언어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한국말을 조금 할 줄은 알았지만 복잡한 이야기는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좀 저리 갖다 놔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며느리는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죠. 아들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줘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저런 며느리 둬서 명절은 어떻게 쇠려고. 애는 낳을 수나 있을까?
우리 풍습도 모를 텐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 며느리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집안 대를 제대로 이을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며느리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갈등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어요. 상추를 따서 장에 내다 팔려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아직도 자고 있었습니다. 벌써 9시가 넘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저 며느리가 아직도 자고 있어? 저는 황당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시어머니가 밭에 나가면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늦잠을 자고 있다니. 며느리가 일어난 건 10시쯤이었어요. 머리를 풀어헤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벌써 10시야. 네. 10시면 일찍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뭐? 며느리는 러시아에서는 주말에 10시까지 자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말렸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 일 이후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됐어요. 며느리는 설거지를 할 때 뜨거운 물을 펑펑 써댔습니다. 저는 찬물에 설거지하는 게 익숙한데 며느리는 무조건 뜨거운 물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차가운 물로 설거지 안 해요. 기름때 안 없어져요. 한국에서는 원래 찬물로 했어. 빨래도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빨래를 분류하는 기준이 달랐어요. 색깔별로 나누고 온도별로 나누고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돌리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어머니, 이렇게 안 하면 옷이 상해요. 음식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운 음식을 못 먹었어요. 김치, 고추장, 된장찌개 모두 너무 맵다고 했죠. 그래서 따로 요리를 해줘야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감자하고 고기를 많이 먹어요. 저한테는 그게 더 익숙해요. 그럼 러시아 가서 살지 왜 한국에 왔어? 제 말이 너무 심했나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한국말을 좀 한다고는 하지만 미묘한 감정이나 우리 문화의 맥락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괜찮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정말로 안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사양하지 말고 해라는 뜻인데 말이죠. 어머니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답답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와줘요. 글쎄요, 러시아 사람이라서 우리 방식을 잘 모르나 봐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전 부치는 법도 몰랐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휴,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집을 왔어?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니는 이해해주지 않아요. 이해? 내가 먼저 우리 문화를 존중해야지.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라나도 노력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노력?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김치도 못 담그잖아. 그날 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정말 이 며느리와 계속 살 수 있을까? 추석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피했고 저도 며느리와 마주치는 게 불편했어요. 아들은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힘든데 집에서까지 이러면 어떡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엄마도 좀 이해해주세요. 라나는 낯선 나라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힘들어. 저런 며느리는 처음이야.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전단지를 봤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하는 문화 이해 프로그램. 뭔가 거창해 보였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러시아 며느리가 있는데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돼서요.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며느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이런 프로그램 같이 다녀볼래?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먼저 제안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정말이요, 어머니? 같이 가실 거예요? 그래, 이대로는 안 되잖아. 프로그램 첫날, 저는 여러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러시아. 다양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알고 보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음식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매일 따로 해줘야 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답답해 죽겠어요.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문제가 며느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러시아 문화에서는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해요. 괜찮아라고 하면 정말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며느리가 그랬구나. 반대로 한국 문화에서는 집단의 조화와 간접적인 표현을 중요시합니다. 괜찮아라는 말 속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러시아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낯설고 어려워요. 그래? 러시아에서는 안 같이 살아? 네. 결혼하면 따로 집을 구해요. 명절 때만 모여요. 처음 알았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우리 문화가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그럼 넌 나하고 같이 사는 게 싫었겠네. 아니에요, 어머니. 싫지는 않아요. 다만 어려워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구나. 한국말을 배우고 김치를 먹으려고 하고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그동안 저는 며느리한테 너무 가혹했던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한테 제안했습니다. 라나야, 오늘은 내가 내 나라 요리를 배워볼까?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그래, 너도 한국 음식 배우는데 나도 러시아 음식 배워야지.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보르시 만들어 드릴게요. 러시아의 전통 수프예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비트를 썰고 양배추를 넣고 고기를 삶고. 처음 보는 요리법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추울 때 이거 먹어요. 따뜻하고 맛있어요. 완성된 보르시를 맛봤을 때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정말이요? 어머니 입맛에 맞아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천천히 한국 요리를 가르쳐줬고 며느리는 러시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러시아는 정말 넓어요. 기차로 일주일을 가도 끝이 안 나요. 세상에, 그렇게 넓어? 네, 그리고 겨울이 정말 길어요. 10월부터 4월까지 눈이 와요. 신기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고 한국 음식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김치 먹을 수 있어요. 처음보다는 덜 매워요. 그래? 그럼 이제 김치찌개도 먹을 수 있겠네. 천천히요, 어머니. 아직은 조금 어려워요. 서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소한 일로 다퉜고 서로의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방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라나야,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아들이 물었지만 며느리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동생이 전쟁에 끌려갔어요. 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병사가 부족하대요. 동생을 징집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몇 살인데? 28이에요. 제 남동생. 제 친동생이에요. 며느리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설명해줬어요. 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병력이 부족해서 계속 징집을 하나 봐요. 그럼 라나 동생이 전쟁터에 가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전쟁이라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동생이 다음 주에 떠난대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제 가슴도 철렁했습니다. 28이면 우리 준혁이보다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예전에 다쳐서 일을 못해요. 동생이 그동안 돈을 벌어서 보냈는데 이제 동생도 없으니까 엄마 혼자서 다 해야 해요. 라나 어머님이 무슨 일 하시는데? 가정부요. 남의 집 청소하고 요리해주는 일이요. 나이도 많으신데. 며느리는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동생이 전쟁터에 간다니.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어렵게 산다니. 그동안 저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만 생각했지 며느리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딸이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동생이 있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서 나왔어요. 라나야, 밥 먹어라. 괜찮아요, 어머니.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몸이 상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어요. 아들이 회사에 간 후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라나야. 네, 어머니. 동생한테 연락은 했어? 아직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쟁터에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뉴스에서 매일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요. 제 동생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먼저 잡은 것 같아요. 괜찮을 거야. 내 동생 무사할 거야. 어떻게 알아요? 전쟁인데. 며느리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형편이 어렵다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밭 일구며 근근히 사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죠. 5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급한 대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라나야, 이거. 저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봐. 며느리가 봉투를 여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500만 원이야. 많지는 않지만 내 친정에 보내. 어머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너무 큰 돈이에요. 못 받아요. 받아. 내 엄마도 힘드실 텐데 동생도 전쟁 가고. 급한 대로 이걸로 뭐라도 해. 하지만 어머니도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괜찮아. 나는 밭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내 친정이 더 급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울지 마. 당연한 거야. 내가 우리 며느리잖아. 내 식구가 우리 식구지.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 오고 나서 어머니한테 잘 못했어요.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집안일도 서툴고. 아니야. 나도 너한테 너무 심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 바로 친정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셨어. 급한데 쓰세요. 화면 너머로 며느리 어머님이 보였어요. 억척스럽게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쯤 돼 보였어요. 며느리 어머님이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통역해줬어요.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아니에요. 다 같은 엄마 마음인데요. 아드님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며느리가 제 말을 러시아 말로 전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님도 오셨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제 방에 왔습니다. 어머니, 같이 주무셔도 돼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는 어린애처럼 제 옆에 누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머니도 무섭고.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 네.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나도 처음엔 외국 며느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 이해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 준혁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의 추억, 준혁이를 키우던 시절, 혼자 된 후의 외로움. 어머니도 외로우셨구나. 그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지. 그날 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동생이 전쟁터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보면서 불안해했죠. 어머니, 또 폭격이 있었대요. 군인들이 많이 다쳤대요. 내 동생은 괜찮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연락도 잘 안 돼요.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는 잠도 설쳤어요.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어요. 라나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아프면 안 돼. 어머니, 동생 생각만 나요. 춥고 무서울 텐데. 며느리는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 동생이 다쳤대요. 며느리는 울면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많이 다쳤어? 다리에 파편이 박혔대요. 수술해야 한대요. 병원에는 갔어? 네, 군병원에 있대요. 하지만 돈이 필요하대요. 수술비하고 치료비. 러시아는 의료 시스템이 우리와 다른가 봐요. 군인도 치료비를 내야 한다니. 며느리 어머님이 보낸 사진을 봤습니다. 동생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저도 막막했습니다. 1,000만 원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상황을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대출을 받을게요. 대출? 너도 집 대출 있잖아. 그래도 처남이 다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준혁아, 미안해. 다 내 친정 때문에. 며느리가 아들한테 사과했어요. 라나야, 가족인데 뭐가 미안해. 당연한 거지. 아들은 그날 바로 은행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이미 대출이 많아서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엄마. 제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준혁아,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 엄마, 그건 괜찮아. 우리 집밖에 없잖아. 엄마 집을 담보로 잡으면 나중에 위험해요. 괜찮아. 내가 갚으면 되지.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시골집이라 담보 가치도 낮고 저도 나이가 많아서 대출 한도도 적었습니다. 결국 받을 수 있는 돈은 500만 원 정도였어요. 이것밖에 안 되네. 며느리한테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것만이라도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부족해. 500만 원으로 수술할 수 있어? 일단 급한 수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볼게요. 며느리는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어요.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동양 사람들.
저도 동네 사람들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동생이 전쟁에서 다쳤는데 치료비가 필요해서. 아이고, 그거 참 안 됐네요. 몇몇 이웃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줬어요. 10만 원, 20만 원씩.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결국 모은 돈은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족하긴 했지만 급한 대로 보냈어요. 며느리는 매일 친정에 연락해서 동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대요. 하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하대요. 다행이다. 생명은 건진 거네. 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는 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만약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평생 살던 집을 잃게 되는 걸까? 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서는 대출 걱정까지. 주녀가 미안하다. 왜 엄마?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돈을 빌려준 건 맞는 선택이었을까?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동생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며느리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래, 잘했어. 가족이니까. 며느리 동생은 한 달간의 치료 끝에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이제 걸을 수 있대요. 며느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다리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재활하면 일상생활은 할 수 있대요. 며느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동생이 부상으로 인해 전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역이요? 네, 다리 때문에 더 이상 전투는 못한대요. 그래서 집으로 보내준대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거네? 네, 어머니. 살았어요. 동생이 살았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가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활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당분간은 일을 못하겠네. 네.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돈을 벌어야 해요. 며느리는 또 걱정스러운 표정이 됐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라나야, 내 엄마 집으로 가고 싶어. 네. 내 친정 식구들이 힘든데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지 않아?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한국이 제 나라예요. 하지만 내 친정도. 물론 걱정돼요. 하지만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남편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대신 가끔 돈을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을 해서라도. 일? 무슨 일?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요.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요. 며느리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일을 나가면 집안일은 누가 하나? 하지만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원하면 일을 해봐. 정말이요, 어머니? 응. 내가 행복해야 우리 집도 행복하지.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절을 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소개받은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 마이너스 한국어 번역이에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좋겠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매달 조금씩 친정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번역 일을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도왔어요. 설거지는 제가 하고 빨래도 같이 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 우리는 한 팀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며느리가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다 해요? 네, 둘이 같이 해요. 어머, 좋으시겠어요. 며느리가 효녀네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한국 문화에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김치도 이제 잘 먹고 명절 음식도 만들 수 있게 됐죠.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제가 전 부칠게요. 정말? 할 수 있어? 네, 배웠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르쳐 줬어요.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하고도 친해졌습니다. 한국말도 많이 늘었고요. 라나 씨, 장 보러 같이 가요. 네, 갈게요. 며느리가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어요. 대출금을 갚아야 했거든요. 아들이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갚을게요. 며느리도 번 돈 중 일부를 대출 상환에 보탰어요. 어머니, 이거 대출 갚는 데 쓰세요. 아니야, 넌 내 친정에 보내야지. 어머니 집도 제 집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동생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영상통화로 본 동생은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살았어요.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동생이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며느리가 가르쳐줬나 봅니다. 천만에요.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요.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동생도, 엄마도.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됐어.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 이제 1년 반이 됐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며느리도 변했고, 저도 변했고, 우리 집도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요.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고, 김치도 담글 줄 알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냅니다. 라나야, 오늘 장에 갈 건데 같이 갈래? 네, 어머니. 제가 무거운 거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며느리의 번역 일도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큰 회사에서도 일을 의뢰한대요. 어머니, 이번 달에는 100만 원 벌었어요. 정말?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며느리는 번 돈의 절반은 친정에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 집 대출 상환에 보탰어요. 라나야, 내 돈인데 왜 다 우리한테 줘? 너도 저축해야지.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도 안정을 찾았어요. 동생은 다리가 불편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번역 일을 시작했대요. 며느리가 소개해준 거죠. 누나 덕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영상통화로 동생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님도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대요. 스베틀라나, 정말 고마워. 내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니 엄마도 행복해. 어머님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어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뭐? 정말? 저는 너무 기뻐서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엄마가 되는구나. 네, 어머니.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라니.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아들은 알아? 아직이요.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왔을 때 며느리가 발표했어요. 여보, 우리 아빠 될 거야. 뭐? 정말? 아들은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조심해, 준혁아. 배 안에 아기. 제가 말리자 셋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손주가 생긴다니. 그것도 한국과 러시아의 피가 섞인 아이가. 예전에 저였다면 걱정했을 거예요. 외국 피가 섞인 손주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손주가 왕따 당하진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손주는 두 나라의 문화를 다 알고 자라겠구나. 얼마나 멋진 아이가 될까? 며느리는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했어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저는 며느리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라나야, 이거 먹어. 임산부한테 좋대. 어머니,
너무 많이 챙겨주시면 살쪄요. 괜찮아, 건강한 게 최고야.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라나 씨 임신했다며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대화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기 태교에 대해서 러시아 방식하고 한국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 다 하면 되지 뭐. 정말이요? 그럼 좋은 건 다 하는 거야. 며느리는 클래식 음악도 듣고 한국 전통 음악도 들었어요. 러시아 동화책도 읽고 한국 전래 동화도 읽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두 나라 말을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러시아 문화도 가르칠 거예요. 우리 손주 복 많이 받겠다. 며느리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며느리는 병원에 입원했고 저와 아들은 밤새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손녀입니다. 간호사가 알려줬어요. 손녀? 우리 손녀가 태어났어? 저는 얼른 달려갔습니다.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아기였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녀.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기 예쁘죠?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우리 이쁜이.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아빠 됐어요. 그래, 내가 아빠가 됐구나.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친정에도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아기 낳았어요. 건강한 여자애예요. 축하해, 스베틀라나. 며느리 어머님도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감사드려요. 우리 딸 잘 돌봐주셔서. 아니에요. 라나가 우리 가족이죠.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 동생도 축하해줬어요. 누나 축하해요. 조카 보고 싶다. 나중에 한국에 놀러와. 조카 직접 안아봐.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1년 후. 손녀 소피아가 돌을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한국식 돌잔치와 러시아식 축하를 섞어서 준비했어요. 어머니, 한국에서는 돌잔치 할 때 아기한테 물건을 고르게 하잖아요.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풍습이 있어요. 그래? 그럼 둘 다 하자. 돌잔치 날 동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며느리의 러시아 친구들도 왔어요. 라나 씨,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소피아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가수 되려나 봐.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며느리가 제게 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다 운명이야.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제가 서툴러서. 그때는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괜찮아. 내가 있어서 좋아. 며느리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걸. 며느리는 이제 제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손녀 소피아는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줄 다리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손녀를 재우면서 저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한국 자장가였죠. 며느리가 옆에서 러시아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두 노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며느리를 만나게 해준 것에, 손녀를 안게 된 것에,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에.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아니야, 그냥. 너희 둘이 너무 예뻐서. 며느리와 손녀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이 비록 힘들더라도 끝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진다는 걸.
며느리가 한국에 온 지 2년 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